우산을 빼앗겼는데 정작 주인은 태연합니다. 2026년 3월 새벽, 미군이 경북 성주에서 사드 발사 차량을 줄줄이 빼냈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까지 당하면서 우리가 부지에, 전기에, 물까지 다 대준 그 사드를 말입니다. 우리 정부는 막지 못했어요. 우리 머리 위 하늘에 구멍이 뚫린 거죠. 상식적으로 국방부가 발칵 뒤집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요, 그 새벽 한국 국방부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당황은커녕 별일 아니라는 듯 태연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산을 빼앗긴 나라가 비 맞을 걱정을 안 한다는 게요. 도대체 한국은 뭘 믿고 있었던 걸까요? 그 조용함 뒤에 무슨 카드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새벽 국방부가 왜 그렇게 태연할 수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잠깐 그 새벽 장면에서 시선을 떼고 시계를 한참 뒤로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이 그 새벽에 왜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출발했는지부터 봐야 하거든요. 사실 한국은 꽤 오랫동안 남의 자격증을 빌려서 일하는 처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머리 위 하늘을 지키는 핵심 미사일, 그게 거의 다 미국제 패트리어트였어요.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만든 게 아니라 미국한테 돈 주고 사와서 쓰는 물건이었던 거죠. 그나마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부수는 직격 요격형, 그러니까 팩3라는 물건도 2020년에야 겨우 손에 넣었습니다. 70년 넘게 미사일을 만들어 온 강국들 사이에서 우리는 한참 뒤처진 늦깎이였던 셈이에요. 그런데요, 미사일 방어라는 게 우산 하나 딱 펴면 끝나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거든요. 상상해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저 높은 데서 곧장 머리 위로 내리꽂히는 비가 있어요. 중간 높이에서 비스듬히 들이치는 비도 있고요. 바닥까지 다 내려와서 사방으로 튀는 비도 있습니다. 이걸 다 막아내려면 높이별로 우산을 층층이 겹쳐 들어야 해요. 낮게 깔리는 비는 패트리어트가 맡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높은 중간층, 더 높은 상층은요, 우리한테는 우리 우산이 없었어요. 그 높은 하늘은 그냥 뻥 뚫린 채로 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뚫린 자리를 미국이 사드라는 우산을 들고 와서 대신 메워줬습니다. 이 사드라는 게 진짜 성능 하나는 좋은 우산이긴 했어요. 근데 가격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포대 하나에 약 1.5조 원. 미사일은 한 발 쏠 때마다 110억 원씩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심지어 쏘지 않고 가만히 세워만 둬도 1년 유지비가 250억 원이에요. 근데 비싼 건 솔직히 문제축에도 못 꼈어요. 분명히 우리 땅에 떡하니 서 있는 우산인데 정작 우리가 마음대로 펼 수가 없었거든요. 켜고 끄는 그 단추를 미군이 쥐고 있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 비도 오직 북한 미사일, 딱 거기로만 용도가 정해져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좀 묘하잖아요. 내 마당에 내 돈 들여 세워둔 우산인데 언제 펼지, 누구를 막을지를 정작 내가 못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무거운 청구서는 따로 날아왔습니다. 2016년에 이 사드를 들여놓자 옆집 중국이 발끈했거든요. 이른바 한한령이라는 경제 보복이 시작됐어요. 34개월 동안, 그러니까 거의 3년 가까이 한국을 찾던 중국 관광객이 약 65%나 뚝 빠져나갔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관광 손실만 약 21조 원으로 추정돼요. 명동거리가 텅 비고 관광버스가 발이 묶이고 면세점이 휘청였습니다. 중국에 크게 진출해 있던 롯데마트는 결국 그 거대한 사업을 통째로 접고 철수해야가 했어요. 가만히 따져보면 좀 기가 막히잖아요. 우산값으로 1.5조 원만 낸 게 아니었던 거예요. 땅 대주고 전기 대주고 물까지 대주고, 거기다 화가 난 옆집이 우리 가게 손님을 죄다 끊어버려서 21조 원짜리 보이지 않는 청구서까지 고스란히 끌어안은 셈이었으니까요. 우산 한번 빌려 쓰겠다고 나라 전체가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렇게 2번, 3번. 비싼 값을 거듭 치르면서 빌려 쓴 우산이었습니다. 근데 2026년 3월 그 새벽, 우산의 주인이 그걸 슬그머니 거두어 갔어요. 물론 우산을 통째로 다 들고 가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발사 차량이 줄지어 기지를 빠져나가면서 높은 하늘을 받쳐주던 상층 방어에 일시적인 공백이 생긴 거죠.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 반출을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막을 권한이 애초에 우리한테 없었으니까요. 빌린 우산이라는 건 원래 다 그래요.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먼저 써야겠다며 가져가 버리면 그걸로 그냥 끝이거든요. 값을 아무리 많이 치렀어도, 손님이 아무리 많이 끊겼어도,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냥 맞아야 하는 처지였던 겁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도 내 마음대로 펴지도 못하고, 주인이 가져가면 고스란히 비를 맞아야 했던 우산. 그게 그날 새벽까지 우리 하늘의 솔직한 현실이었어요. 근데 말이죠, 이 답답하고 분한 상황을 그냥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사드 이야기로 시끄러운 동안에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어느 조용한 연구소 한 구석에서 누군가는 이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우리만의 우산을 펴들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답답한 상황을 그냥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던 게 아니었다고 했죠. 바로 그 조용한 연구소에서 우리 연구진은 꽤나 무모해 보이는 목표 하나를 세웠습니다. 누구한테도 빌리지 않는, 온전히 우리 손으로 만든 우산, 그러니까 뻥 뚫려 있던 그 중간층과 상층 하늘을 우리 국산 미사일로 직접 메우겠다는 거였어요. 이 미사일한테 붙은 이름이 바로 엘셈입니다. 근데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었으면 진작에 여기저기서 다 만들었겠죠. 이 엘셈이 쓰는 핵심 기술이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큼 어려운 거였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직격 요격, 그러니까 히트 투 킬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요격 미사일은 적 미사일 근처에서 폭탄을 터뜨려 그 파편으로 떨어뜨려요. 근데 직격 요격은 그게 아닙니다. 폭약을 아예 쓰지 않고 오로지 정면으로 들이받는 충격, 그 운동 에너지 하나만으로 적을 박살내는 방식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저쪽에서 총알 한 발이 내 쪽으로 날아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총알을 내가 쏜 또 다른 총알로 정확히 맞춰서 공중에서 부셔야 해요. 빗나가도 폭발 방향으로 어떻게든 메우는 게 아니라 진짜 점 하나에 점 하나를 맞히는 겁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둘 다 그냥 허공으로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미친 정밀함을 요구하는지 속도를 들으시면 감이 올 거예요. 요격해야 할 적 미사일은 마하 8, 그러니까 초속 2에서 3km로 날아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단 1초 만에 주파하는 속도예요. 그렇게 미친 듯이 날아오는 표적을 0.1도의 오차도 없이 정면으로 들이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은 날아가는 동안 몸체를 단계별로 떼어내고 맨 마지막엔 표적을 때릴 핵심 충돌체 하나만 남겨서 그 점을 향해 돌진해요. 이 어마어마한 난이도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해낸 나라가 그동안 전 세계에 단 3나라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연구진이 넘어야 할 산은 이거 하나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 난관은 추진력이었습니다. 높은 하늘 끝까지 날아 올라간 뒤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솟구쳐야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게 이중 펄스 추진이라는 기술입니다. 연료를 한 번에 다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둘로 나눠서 태우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를 떠올려 보세요. 출발하자마자 가진 힘을 다 써버리는 선수는 결승선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진짜 노련한 선수는 초반엔 힘을 아끼다가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남겨둔 두 번째 힘을 터뜨려요. 엘셈이 딱 그렇게 날아갑니다. 한 번 추진해 올라간 뒤 적을 코앞에서 마치려는 바로 그 순간 아껴뒀던 두 번째 연료에 다시 불을 붙이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무기에 처음으로 적용된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과목은 따로 있었어요. 높은 하늘에서 적을 맞히려면 그 높은 곳에서 미사일이 방향을 미세하게 틀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높이엔 공기가 거의 없거든요. 공기가 없으면 비행기처럼 날개나 꼬리로 방향을 잡는 게 아예 불가능해져요. 멀쩡한 날개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우주복을 입고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허우적거려 봤자 몸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작은 가스를 짧게 뿜어서 그 반동으로 몸을 위로 아래로 좌우로 틀어요. 엘셈도 똑같습니다. 공기 한 점 없는 그 높이에서 오직 가스를 정밀하게 분사하는 힘만으로 자세를 잡고 표적을 조준하는 거예요. 연구진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힌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적이 내뿜는 열을 감지해서 쫓아가는 저고에선 카메라까지 미사일 코끝에 달았어요. 이 예민한 카메라가 빠른 비행의 열기에 타버리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 덮개를 씌웠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벗겨내는 그런 정교한 설계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난관을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연구원들이 몇 년을 묵묵히 매달려서 하나씩 풀어냈어요. 그리고 2024년 11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마침내 엘셈의 체계 개발 완료를 선언합니다. 시험에서 고도 50에서 60km, 그 높은 하늘에서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직격하는 데 성공했어요. 빌려 쓰던 우산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낸 우산이 드디어 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1년도 지나지 않은 2025년 11월, 정부는 이 엘셈을 본격적으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총 1조 2266억 원 규모의 양산 계약이 체결됐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7054억 원, 한화 시스템이 3573억 원, LIG넥스원이 1639억 원. 우리 방산 기업들이 손을 나눠 잡고 이제 시제품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 배치할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처음 그 새벽 이야기로 잠깐만 돌아가 볼까요? 미군이 사드를 빼낸 게 2026년 3월이었죠. 근데 우리가 우리 우산의 양산에 들어간 건 그보다 몇 달이나 앞선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인이 우산을 거둬가던 바로 그 새벽, 한국은 이미 자기 우산을 조용히 찍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국방부가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직 한 가지 의심이 남죠. 시험장에서 표적 맞히는 거랑 진짜 전쟁터에서 통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정말 실전에서도 통하는 기술이 맞긴 한 걸까?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의심에 대한 답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답은요, 좀 엉뚱하게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머나먼 중동 하늘에서 나왔습니다. 2026년 2월 말 아랍에미리트, 이란이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어요. 수십 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한꺼번에 아랍에미리트 하늘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하늘을 지키겠다며 솟아오른 미사일이 있었어요. 한국이 만들어서 수출한 미사일 청공투였습니다. 이날 청공투는 2개 포대에서 약 60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날아오는 적의 표적은 30개.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30개 중에 29개를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요격률 96%.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미리 시나리오 짜놓고 시험장에서 쏜 연습 점수가 아니에요. 실제로 저기 쳐들어온 진짜 전쟁터에서 받아낸 성적표거든요. 이 소식에 우리 군사 전문가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군사 전문가인 유용원 의원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미국 팩스리도 실전에서 이 정도 수치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미사일조차 자신 못하는 점수를 한국 미사일이 실제 전장에서 받아온 겁니다. 사실 이렇게 90%를 훌쩍 넘기는 실전 요격률은요.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들이나 겨우 보여주던 영역이었어요. 한국이 만든 무기가 그 좁디 좁은 무대 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청홍투가 아까 우리가 그렇게 공들여 만든 엘셈하고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청홍투는 엘셈의 형벌입니다. 같은 한국 방공기술이라는 한 뿌리에서 먼저 태어난 선배인 거죠. 그 형이 진짜 전쟁터에 나가서 미국조차 장담 못하는 점수를 받아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형이 전장에서 통했다는 건 같은 핏줄을 타고난 한국 방공기술 그 자체가 진짜로 통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 시험장에서만 잘하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이 실전에서 직접 증명해버린 그 신뢰가 고스란히 동생 엘셈의 보증서가 된 겁니다. 이건 그냥 무기 하나 잘 만들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우산만 빌려 쓰던 나라가 이제는 자기 우산으로 남의 하늘까지 지켜주고 그 우산이 진짜 전장에서 통한다는 걸 전 세계 앞에서 증명해버린 겁니다. 그냥 잘한 게 아니라 판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거든요. 실전에서 통하는 우산을 손에 쥔 한국이 이걸로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기 시작했는지 그걸 알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요. 아, 사드 빠진 그 빈자리를 우리 국산 미사일로 잘 메웠구나. 딱 그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비싸고 좋다던 사드. 근데 그거 미국 무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쓰지도 못했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거를 남한테 팔 수도 없었어요. 남의 물건이니까요. 근데 엘셈은 어떨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만든 완전한 독자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원하면 다른 나라에 내다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이런 고고도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남의 도움 없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나라. 그게 전 세계에 사실상 이스라엘과 한국 정도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국은 이미 폴란드에 이 엘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고요. 유럽의 심장이라는 브뤼셀 한복판에 이걸 떡하니 전시까지 했습니다. 형벌인 청웅2는 이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라크로 팔려나갔고요. 다음 세대인 엘셈2를 두고는 폴란드와 호주, 필리핀의 북유럽 국가들까지 줄지어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빈자리를 메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 세계에 내다 파는 상품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미사일 한두 개 잘 파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무기 하나 잘 팔겠네. 딱 그 정도로 들리시죠? 근데 이게 지금 나라 경제를 통째로 끌고 가는 거대한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154억 달러를 찍었어요. 근데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우리 경제 안에서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거든요. 이 수출이 끌어낸 생산 유발 효과가 무려 46.4조 원, 여기서 만들어진 일자리만 약 10만 명에 이릅니다. 국내 대표 방산기업 4곳이 받아둔 일감, 그러니까 수주장호만 약 130조 원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요, 2026년엔 이 방산 수출이 56.6조 원까지 커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치예요. 하지만 흐름 자체가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나라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올라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이쯤 되면 이게 정점이겠지 싶으시잖아요. 천만에요. 지금 한국은 더 크고 더 무서운 우산을 이미 만들고 있거든요. 엘셈의 다음 세대 엘셈2입니다. 이건 요격 고도가 무려 100km. 지금 엘셈의 딱 2배 높이에서 적을 잡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막기로 악명 높은 그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상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아예 사드급, 그러니까 고도 150km까지 막아내는 지상 요격 미사일을 2029년에 국내 생산하겠다는 목표까지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남의 우산이 진짜로 단 한 톨도 필요 없어지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산업계에서는 이 엘셈을 가장 유망한 차세대 수출 품목으로 꼽고 있고요. DB금융증권 같은 곳은 2026년을 한국 방산의 퀀텀 점프, 그러니까 거대한 도약의 해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한국은 그냥 뚫린 빈자리 하나를 메운 게 아니었어요. 빌린 우산을 돌려준 그 자리에 자기 우산을 세우고 그 우산을 전 세계에 내다 파는 우산 장수가 됐고, 이제는 더 크고 더 높은 우산까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모든 게 정말 마냥 장밋빛 미래이기만 한 걸까요? 사실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어두운 그늘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만 잔뜩 해드렸으니까요. 이제 좀 냉정하게 솔직한 이야기도 해야 공평하겠죠? 먼저 하나 솔직히 짚고 갈게요. 이 엘셈은요, 사실 아직 우리 하늘에 실제로 배치가 완료된 무기가 아닙니다. 실전 배치는 2020년대 후반으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 세대인 엘셈2는 일정이나 예산이 자료를 찾아보면 조금씩 다르게 나올 만큼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그 화려한 미래는 상당 부분이 아직은 진행형이라는 거죠. 또 하나 솔직하게 바로잡을 게 있어요. 앞에서 제가 세계 세 나라만 해낸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우리 당국이 쓰는 기준에 따른 표현이거든요. 가령 흔히 비교되는 이스라엘의 에로3는 사실 미국과 함께 만든 무기예요. 게다가 엘셈이 막는 고도 50에서 60km는 그보다 훨씬 높은 100km 바깥을 막는 영역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세계 유일이라기보다는 독자 기술로 고고도 요격을 해낸 몇 안 되는 나라,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아요.
사실 그 새벽 사드 반출도 일부 발사대는 도로 돌아온 거라 통째로 회수된 건 아니고요. 미국 쪽 싱크탱크에서는 우리 방산을 두고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하고 중동의 큰손인 넘시티가 자금난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까 그 56조 원이라는 숫자도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고 방산주가 출렁이기도 하죠. 근데요, 이 모든 그늘을 다 걷어내고 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 청웅2가 진짜 전쟁터에서 96%라는 점수를 이미 받아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조차 자기 미사일 재고를 다시 채우는데 5년이 걸린다는 그 공백이 오히려 한국 무기를 찾는 수요를 키우고 있고요. 유럽이 다시 무장하고 중동이 계속 불안한 이 흐름은 잠깐 스치고 지나갈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과장을 쫙 빼고 냉정하게 따져봐도 판이 바뀐 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는 정말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게 시작됐던 처음 그 새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26년 3월 그 새벽, 미군이 사드를 빼내가는데도 우리 국방부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죠. 우산을 빼앗기고도 왜 비 맞을 걱정을 안 했을까? 이제 그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황할 이유가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이미 우리 손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우리만의 우산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주인이 빌려준 우산을 거두어가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한국은 조용히 자기 우산을 펴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 조용함의 정체였어요. 생각해보면 참 먼 길을 왔습니다. 남의 우산을 비싼 값 치러가며 빌려 쓰던 나라가요. 이제는 자기 우산을 만들고 그 우산을 거꾸로 전 세계에 내다 파는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 그중 하나가 이제 수출까지 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요, 이 소식을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때 사드 때문에 한한령을 맞아서 가게 문을 닫고 관광객이 뚝 끊겨 속을 끓이셨던 분들, 영문도 모른 차에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던 그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떠실까요? 우리가 그때 치른 그 아픈 값이 결국 우리만의 우산이 되어 돌아온 거잖아요. 혹시 요즘 주식 앱을 켰다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 기업의 차트가 왜 그렇게 오르나 궁금하셨다면요. 바로 이 이야기가 그 차트 뒤에 숨어 있던 진짜 이유입니다.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30년까지 방산 수출 200억 달러, 세계 4번째 방산 강국을 목표로 잡았고요. 사드급 요격 미사일까지 2029년에는 우리 손으로 직접 찍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음에 뉴스에서 한국 무기가 또 어디로 수출됐다는 소식을 보시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게 그냥 무기 한두 개 판 게 아니라 우리가 비를 맞아가며 끝내 얻어낸 우산이라는 걸요. 하늘만 그럴까요? 다음 편에서는 바다와 하늘을 동시에 지키려는 한국의 또 다른 승부수를 들고 오겠습니다. KF-21 보라매가 될지, 핵 추진 잠수함이 될지, 아니면 바다 위를 지키는 엘셈이 될지, 여러분은 한국이 다음으로 어떤 하늘과 바다를 지켜내면 좋겠는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비싼 우산이라도 주인이 먼저 쓰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저 비를 맞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산은요, 온전히 우리 것입니다.